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국이 0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8.4도, 습도 63%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대장동 공방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 이어 오늘은 국토위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국감장에 서면서 여야가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지만 이 지사가 출석한 국감은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조금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들이 명확히 알게 된 것은 어쩌면 국감 질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국회의원들은 제한 시간 7분 동안 질문을 하고 상대에게 답을 들어야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그 7분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 혹은 선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장동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런지요. 자세한 국회 소식과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국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국토위 국감에 출석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차분한 어투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본인 입장을 설명을 좀 했는데요. 네. 애초에 공공개발하려고 했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해갖고 이게 좌초가 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합동 개발을 진행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다. 그리고 이게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출신 유동규 씨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라든가 이 성남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이익 배분 논의,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자신이 알 수 없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의원들의 방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맞장구를 친다든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언할 때마다 이제 국민의힘 책임론을 집요하게 또 제기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가 답변으로 자신의 어떤 시간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이 진행을 맡은 조홍천 의원하고 막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7시 10분쯤에 이제 국감이 끝났는데 원래 6시 반 정도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야당 의원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그럼 얼마나 더 할 건지를 논하다가 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7시 10분쯤에 아수라장인 상태에서 그냥 이 국감이 끝났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마무리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배임 혐의 이런 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방이 뜨거웠던 대목인데요. 이게 대장동 개발사업 초창기 2015년 5월 달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문건에 보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에 지분율에 따라서 이익금을 나누는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네. 7시간 뒤인 이 오후 5시 50분쯤에 이 내용이 없어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전에 이제 국감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삭제된 게 아니라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를 사전에 알았다라는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게 아니고 언론을 확인해 보고 나중에 그 상황을 알게 됐고 그 알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 국감 중에 따로 이제 글을 쓰기도 했고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 이런 것들을 계속했습니다. 뭐 비유를 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뭐 이렇게 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당시에 화천대유하고 사업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형식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성남의 뜰 간의 이제 문제인 것이지. 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이재명 지사에까지 이 논의될 보고되거나 논의될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미 뭐 그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대리가 과장한테 추가로 환수 조항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게 그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 대선 후보 간 설전에도 좀 관심이 쏠렸네요. 여기서 대선 후보 간 설전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심상정 의원이 경실련 자료를 인용을 해서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 민간으로 흘러간 돈이 지금 이재명 지사 주장보다 훨씬 더 이 비율이 많은 비율이다. 이런 지적을 이제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돈 받은 자는 범인이고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게 적혀 있는 이런 이제 선전물 이런 것들도 들어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부패를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봐야 된다. 즉 당시 성남의 뜰 즉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다가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상정 의원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는 없고 추정과 오류만 난무하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정치 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네. 이재명 지사도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게 무지의 어떤 소산이라기보다는 악의가 실린 그런 자료이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는 뭐 그 이재명 지사가 1차 국감이라고 볼 수 있는 행안위 국감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계속 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질문이 거의 사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뤄졌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전 국감에서도 나왔던 질문들이 다시 거론되고 다시 나오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했던 답변을 다시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던 입장을 재론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핑퐁 게임처럼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뭐랄까 이번에 이제 국감을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 동안 있었던 이 국감 이재명 지사가 제대로 선방했다고 보시는지 또 뭐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한 방도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의 대부분의 이제 좀 평가는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에서 이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을 이제 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도 동시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이제 털어낸다든지 이런 것을 달성하는 것도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했던 얘기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추가로 뭐 해명할 내용들이 없었던 것이고 국민의힘도 추가로 문제 제기할 내용이 없었던 건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가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좀 과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거든요. 네. 이게 분명히 오늘 분위기 초반에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이제 좀 절제된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는 듯 보였는데 뒤로 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발언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다 이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동규 씨가 이제 뭐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가족사라든지 부패 공무원은 부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사실 좀 불필요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일정 부분 이게 또 야당의 빌미를 준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도지사로서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해명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고 사실 정치적인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여당의 의원들하고 야당의 의원들이 하는 게 가장 이재명 지사로서는 좋은 그림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싸움에 전면에 나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게 태도의 문제에서는 약간 여지를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오늘 국토교통위 국감 의원들 숫자가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팀은 또 서울시 국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1반, 2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1반 서울시로 가고 이제 2반은 경기도로 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요. 서울시 국감도 사실은 이 경기도 국감 때문에 상당히 가려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막 오가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이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 경기도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을 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에 대해 네. 어떻게 생각하냐. 네. 서울시였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네. 질문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이제 어떤 이 그림까지 준비를 해와서 대장동 개발은 이런 구조였는데 이런 구조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서울시 국감도 대장동 국감이 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야가 이른바 생태탕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고요? 이게 대장동 국감이 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제 반격을 좀 한 건데요. 네. 최근에 검찰이 오세훈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당시 논란이 됐던 그 내곡동 땅 측량하는 현장에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그럼 과거에 거짓말한 거 아니냐 간 적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검찰에 가가지고 이 그럭 자신을 당시에 봤다고 주장한 사람들하고 대질 요구하고 했는데 이거 안 받아줬다. 그래서 검찰 네.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건 국감과 관계없는 문제니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상임위 얘기도 좀 해보죠. 또 이른바 대장동 국감의 모든 상임위 논의가 국감이 지금 다 파묻힌 상황이 돼버리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기름값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기재위 국감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하는 바람에 휘발유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걱정들이 있을 텐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 고유가에 대한 대책 이런 걸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국제유가가 이 급등한 이 상황이 금방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좀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정부 부처별로 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이 다 다르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 중에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처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내용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2018년, 2018년에 유가가 상승했을 당시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이미 인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처럼 아마도 리터당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세율을 그냥 낮추게 되면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계층이나 또는 그러한 이제 특성을 가진 어떤 직업군 등등의 이제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좀 설계를 해보겠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답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엿새 만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김만배 씨를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이 김만배 씨가 출석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박영수 전 특검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 원을 전달한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100억 원을 전달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때 너무 이제 검찰 수사가 설익은 상태에서 영장을 신청해가지고 기각이 됐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를 추가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또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하기보다는 한 두세 차례 더 조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남욱 변호사 체포 기한이 지나서 풀어줬는데 또 풀어주자마자 다시 또 검찰 청사로 불러가지고 검찰이 불러서 다시 조사했어요. 그렇습니다. 본래 이렇게 공항에서 뭐 이게 체포한다거나 하면 그렇게 체포한 다음에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시켜가지고 수사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풀어준 거죠. 석방을 네. 해주고 오늘 다시 이제 불렀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제 된 거에 대해서 검찰은 이 체포해가지고 잡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인데 그 내에 조사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일단은 집에 돌려보내고 오늘 다시 이제 조사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출석을 또 하니까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 그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또 이재명 지사도 그분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을 바꾼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그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 걸로 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늘 대질 조사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뭐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일단은 내부에서 이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일단 4명을 한꺼번에 불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김만배, 남욱 두 사람 외에도 유동규, 정영학까지 다 부른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른바 이제 대장동 패밀리가 4명이 다 모인 거죠. 굳이 한날 한시에 이 4명을 다 부른 이유는 결국 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4명은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각자 책임을 이제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의 경우에는 이게 배임 혐의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리고 뇌물도 정당하게 다 준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오 반면 이 회계사 정영학 씨의 경우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결국은 이 뇌물이라든가 이런 배임 혐의나 이런 것들은 유동규 씨하고 김만배 씨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나는 사실 잘 아는 바는 없으나 만약에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서로 간에 대지를 해봐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검찰이 지금 맞춰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권을 둘러싸고 이렇게 아기다툼하듯이 4명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뇌물과 배임 문제가 들어가서 상당히 참 복잡할 것 같은데 검찰이 얼마나 잘 이들의 주장을 잘 갈라치기 하고 가르마를 잘 타가지고 뭔가 좀 공소까지 갈 수 있을지 공소제기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얘기도 좀 해보죠. 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어젯밤 국민의힘 김웅원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이 법무부가 인증한 포렌식 업체를 통해서 휴대전화에서 내용을 복원한 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녹취록을 보면은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 씨는 4월 3일 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 이 고발장 초안은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준다.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준다. 이것은 남부지검에 내야 된다.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검찰이 받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해야 된다.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항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검찰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뭔가 그러한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또 이 녹취록 안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확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만한 그런 아주 결정적인 대목은 또 없어가지고 이게 여러모로 좀 논란에 휘말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희 우리 뭐뭐 한대요.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죠. 검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죠.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도 3차례 언급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자기가 고발하러 가면
가면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MBC가 이제 당시에 채널A 사건을 보도하고 이제 방송을 한 거에 대해서 MBC를 이용해서 지금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서 윤석열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윤석열이라는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발장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발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당사자인 김웅 의원 어떤 입장 냈습니까? 일단 이 저희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제보를 검찰에서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을 굳이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여러모로 거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검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런 고발 사주 이런 것들의 어떤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어떤 누가 시켜서라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웅 의원은 이 녹취록은 공수처가 유출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의혹도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조성은 씨가 녹취록에 대해서 기자에게 이제 확인해 준 바가 없다라고 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MBC PD수첩 엊그제 방영된 네. 이 내용이 보면은 이 취재 과정에서 일주일 전에 이미 녹취록을 입수해서 들어봤다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게 공수처에서 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결과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을 안 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서 증명된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는 것은 이 김웅 의원이 자신을 직접 대검을 찾아가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한 것이지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나머지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된 대목도 이 채널A 사건은 윤석열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나눈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의혹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하고 주장하는 거는 전형적인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정치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김웅 점정식 의원을 이제 국회 윤리위에다가 이제 제소를 해가지고 제명을 요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제명 요구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음모를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특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촉구했어요. 국회 법사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가 있는데요. 이 소속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하루속히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포함해서 관련자 전원을 소환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 녹취록에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 검사가 얽혀있는 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당시 시점으로서는 아무도 몰랐던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이제 양심선언 계획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후에 이 실현이 되지 않았고 채널A 자체 보고서에서만 이전에 언급이 된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느냐. 뭔가 검찰의 역할이라는 게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또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은 이제 아기가 다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윤 전 총장이 개입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호남권 국회의원 25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광주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등도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고요. 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강하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권 주자들도 연이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이것은 정치인의 언어로서는 미숙했다라면서 조속히 사과할 것을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이 대권 주자들도 한결같이 지금 비판하고 있고 지금 당대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 SNS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 전두환 이 관련 발언은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 전문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해서 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 전두환 정권 당시에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대통령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일화에서 보듯이 유능한 인재들을 잘 기용해가지고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대학생 시절에 이제 모의 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해가지고 전두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런 이력들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 인식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광주에 가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이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상 사과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서 뭐 사과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토론에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경선 끝나고 나서는 광주에 내가 한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광주에 가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TV 토론 얘기 지금 하셨지만 오늘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죠. 전두환 관련 발언 집중 포화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는 거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윤석열 전 총장은 내 얘기를 곡해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50 때는 정치는 없고 독재만 있었는데 뭐 정치를 잘했다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박정희 전두환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수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거의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북핵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논란이 됐는데 압도적으로 이 전두환 이 관련 발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뭐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였지만 5.18 영령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윤 전 총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뭐 그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민심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왜 사과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이 평론가 입장에서는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실언이었다라고 정리하고 빨리 넘어가 버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오히려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고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인데 이게 어떤 뭐 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고집과 자존심의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본인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언과 망언, 1일 1실언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1일 1실언으로 추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일정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고집 피울 때가 아니고 이 문제는 벌써 늦은 것 같지만 빨리 사과를 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인정을 하는 게 그나마 정치적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것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 좀 지켜보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발사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내일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누리호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원유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이번 누리호 발사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그간 개발 과정은 어땠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공우주연구원 원유진 책임입니다. 발사 앞두고 정말 바쁘셨죠? 예, 뭐 오늘도 매우 바쁜 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발사 준비 작업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예, 그 어제 누리호를 그 특수 차량에 그 상차를 해가지고요. 네. 어제 그 이송 준비를 마치고 오늘 오전 7시부터 그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예, 거기까지 아주 사람 걸음걸이보다 더 천천히 그 안전하게 이송을 해서 발사대에 그 기립을 해서 누리호에 대한 그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 관련된 엄브리칼들을 연결해서 점검 과정까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 엄빌리칼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방금 전에? 네. 이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 서점 같은 데 찾아보면 이제 탯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제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하고 어머니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날 때 이제 탯줄을 끊고 이제 독립적인 이제 생명체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네. 그 누리호가 그 발사대로 이송을 하게 되면 발사 준비 과정에서 누리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 그리고 위성이 있기 때문에 청정 공기라든지 그리고 연료 그리고 가스 등 다양한 것을 공급을 지상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송된 다음에 누리호 정도 되는 약 한 50m의 엄브리칼 타워가 누리호 옆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각 1, 2, 3단에 그 엄브리칼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엄브리칼이 통해서 각 단에 누리호 각 단에 연결을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전기라든지 뭐 연료,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결 작업을 해서 뭐 누설이 없는지 네. 제대로 그 연결이 됐는지 이송된 누리호는 정상적인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나사가 우주 발사체 이렇게 발사할 때 네네. 옆에서 연기 같은 거 나면서 불이 확 뿜어질 때 뭔가 이렇게 관 같은 게 회수를 달려있는 게 하죠. 동시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맞습니다. 제가 봤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게 바로 그거군요. 네네. 근데 누리호는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여러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발사 성공한 나로호가 저희 네. 척박한 국내 우주 발사체 시장의 아니면 역사에 큰 획을 걷다 그러면 이번에 누리호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주 발사체의 어떤 자주 독립을 갖다가 이루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로호하고 누리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죠? 예, 일단 나로호 같은 경우는 2단형 발사체고요. 아시겠지만 1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제작한 액체 방식의 1단이고요. 2단은 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고체 방식의 2단입니다. 그리고 누리호 같은 경우는 1, 2, 3단이 전부 다 액체 방식의 3단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일단 크기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는 길이가 33m, 직경이 2.9m 정도 되는데요. 누리호 같은 경우는 더 길죠. 47m 정도 되고요. 직경은 3.5m로 규모도 크고 이륙 중량 자체가 나로호 같은 경우는 130톤, 누리호 같은 경우는 200톤의 이 정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로켓 엔진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저도 풍문으로 들은 것처럼 알고는 있었는데요. 네. 지금 원래는 러시아에서 로켓 1단 추진체를 가져와서 우리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 기술로 발사를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호 때. 네네. 근데 독자적으로 엔진 개발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예, 널리 아마 알려진 대로 누리호 일단 75톤 엔진 개발 시에 연소기에서 연소 불안정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소기에는 정말 수백 킬로그램의 초당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추진제가 엄청난 압력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게 거의 폭발 수준으로 그 안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제어를 해가지고 안정한 수준으로 연소가 되면서 추력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추력도 2단 같은 경우는 엔진이 4개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75톤 엔진을 개발하면서 개발 초기에 많이 겪었고 이런 부분들을 시험을 반복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 개선해서 또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연소 불안정을 해소를 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정말 이거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누리호가 발사 당일인 내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에는 점검을 또 수행을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4시경에 이륙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업무가 수행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브리칼이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륙 순간에 엄브리칼을 분리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화약류 장착들 작업들을 하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점검들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점검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전부 다 무인화,
그 발사장에서 사람들이 다 소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차량들 관련된 지원 설비들을 지상에 있는 것들을 다 소개를 시키고요. 조립동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소개가 돼가지고 오전에 그런 업무가 수행이 되고요. 또 오전 한 10시부터 발사 운용에 착수를 해가지고 오후에 그 추진제 충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사 10분 전에 이제 자동 시퀀스에 들어가게 돼서 16시경에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발사 시간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발사 당일에 저희가 그 예정하는 발사 시간에 위성 투입 궤도상에 다른 나라에서 쏘아올린 위성이라든지 또는 그 우주 물체라든지 파편, 네. 뭐 우주에 파편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충돌 가능성, 그런 궤도 등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투입하는 궤도상에 이 안전한지 클리어한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누리호 주변 환경인데요. 발사대 주변이라든지 또 누리호가 비행하는 그 고고도에서 풍속 등이 누리호 그 비행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직전까지, 발사 얼마 전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다 해가지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해서 발사에 대한 여부를 갖다가 발사 관련된 그 바로 얼마 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밤에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성 투입이라는 게 위성이 저희가 이제 누리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위성을 발사했을 때 위성에 실제로 이제 지금은 모사 위성이지만 실제 위성이라 그러면은 태양 전지판에 전개를 해가지고 태양하고 빛을 갖다 받아야지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어느 때나 뭐 발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로호는 2번 실패 후에 3번째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어요. 네네. 이번에 누리호는 어떨까요?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연구원 참여기업 등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리호 발사 상단부에, 발사체 상단부에 실제 위성이 아니라 네. 위성 모양의 모사체가 실렸다. 신호만 발신할 수 있는 게 실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성을 탑재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저희는 이제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갖다가 누리호 1차 비행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플라이트 테스트죠. 뒤에 테스트란 말이 들어가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발사체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외국의 많은 발사체를 보면 이제 상용 발사체 같은 경우는 발사 이력도 많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단계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누리호가 이번에 첫 번째 발사기 때문에 실제 위성을 탑재하지는 않고요. 무게라든지 형상은 비슷한 더미성을 만들어서 실제로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에 두는 것입니다. 발사 성공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발사는 저희가 16시에 이륙을 하게 되면은 약 16분 정도 되면은 위성 분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30분 정도면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위성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모사체라 하더라도 그것까지 최종 확인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1차 발사 성패와 관계없이 앞으로 3차례 더 발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실제로는 이제 정확히는 누리호 개발 사업이 내년 10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중에 2차 발사가 발표된 대로 예정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돼서 이후에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 예정이 돼 있어서 4번까지 더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어서 총 6번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누리호 프로젝트에는 약 300개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로 점차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작년 올해부터 진짜 바이오로 우주 시대가 열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관련된 많은 여러 가지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주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우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척박해서 우주 개발이라는 게 선진국의 몫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로 개발 10년 전에 결국 나로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 산업의 어떤 토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현재 그 300여 개의 기업이 그 누리호 발사를 갖다가 참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우주 관련된 부분에 많은 투자라든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또 우주 관련된 분야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저희 또한 그 많은 기술을 갖다가 향후에 또 우주 관련된 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부분들이 갖다가 또 전수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청취자 7163님, 그러니까 강태균님께서요, 누리호 성공 기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김성환 이사회 통해서 두 손 모아 빕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실패 끝에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미리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유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폭로성 보도가 성폭력 2차 가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조재범 전 코치는 2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석희 선수가 다른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폭로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포츠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심석희 선수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심 선수와 법적 다툼 중인 조재범 전 국가대표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무분별한 받아쓰기 또 추측성 기사를 확산한다는 것이 심각한 2차 가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 스포츠 선수 관련 보도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8일이었죠. 연예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가 심석희 선수가 당시 2018년도 이제 평창 올림픽 당시에 국가대표팀 코치와 팀 동료들을 험담한 내용들이 포함된 개인 메신저 대화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디스패치는 평창 금메달 창피하다라는 심석희 선수의 그 글을 그대로 쓰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조롱했다라는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문제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사적인 대화가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후배를 비하하고 심 선수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또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는 선수로서 문제가 될 말들이 좀 섞여 있었고, 이것이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공개를 했다고 디스패치는 말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카톡 내용이 무분별하게 대중에게 노출되었고, 특히 자극적인 특정 부분을 편집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 영역이 전 국민에게 노출되면서 심석희 선수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해당 부분은 철저히 사적인 영역으로 비판이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를 전시하고 있고, 네티즌들은 악플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그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댓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엔 최민정 토나와 심석희 동료 비하 충격 문자, 서울경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목들이 동료 비하 욕설 문자 파문, 동아일보도 토나와 중국 의원 동료 조롱, 뒷담화 논란 등등의 내용들로 보도를 했는데,
뭐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런 개인 메시지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제목으로 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죠. 사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늘 받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계속 좀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물론 또 반론이 있기도 해요. 심석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러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사적인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인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좀 더 보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도된 내용 중에 공개된 대화 내용 중에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는 선수로서 문제적인 어떤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을 앞두고 뭐 조 아무개 코치와 카톡을 하면서 브래드버리를 언급을 하는데 이제 브래드버리는 쇼트트랙에서 이제 어부지리로 우승을 하는 걸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네. 심 선수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코치와 주고받았는지 실제 경기에서 뭐 최민정과 충돌한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빙상경기연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착수한 만큼 좀 그걸 좀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또 심 선수도 뭐 선수들을 비방한 것과 관련해서 브래드버리와 관련돼서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진실이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거 이외에 너무 많은 보도가 무분별하게 보도가 됐다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폭로 과정의 불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폭로의 원천 그 소스가 사실 조재범 전 코치 측이 언론에 전달한 건데 언론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디스패치에 전달한 거고요. 디스패치에 전달된 내용은 내용이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사법당국의 증거 자료였거든요. 이게 이제 성폭력 사건을 재판 과정에서 서로 증거로 제출한 걸 그걸 맞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 휴대폰 포렌식한 내용을 조재범 선수 쪽 변호인도 확보를 했을 테니까 네, 그걸 조재범 맞습니다. 선수가 역으로 지금 공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뭐 포렌식 과정에서 심석희 선수가 코치뿐만 아니라 조재범 코치뿐만 아니라 다른 코치나 선수들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까지 다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심 선수에게 약점이 될 만한 메시지를 이용해서 의견서를 만들고 변론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사에 제보가 된 거고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언론에 제공했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폭로와 관련돼서 스포츠인권연구소에서는 아마 조재범 코치가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이제 이게 촉발된 건데, 네. 본인의 어떤 것들을 더 해명하고 또 피해자인 심 선수에 대해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뭔가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을 지금 폭로한 건데 그 언론이 몰랐을까요? 조심스럽게 보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일단은 디스패치가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가 끊임없이 심 선수의 사적 대화를 인용해서 이미지 무너진, 부적절한 관계 논란, 동료 뒷담화 논란 이런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서 제작을 했죠. 근데 문제는 언론이 이걸 그대로 받아 썼다는 겁니다. 언론이 사실은 2차 가해성의 내용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라는 것을 언론 스스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연예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에서 나온 걸 그대로 받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죠. 1심 판결문이 공개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판결문은 사실은 재판이나 판결은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성폭행 사건과 관련돼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도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1심 판결문을 무료로 서비스하면서 논란이 좀 빚어졌던 바가 있어요.
판결문에 이들의 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검색창에 뭐 조재범 또는 심석희를 검색하면 별도의 로그인의 절차도 없이 누구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또 뭐 검색 키워드로 판결문이 보이지 않도록 했지만 이미 이 판결문은 남초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빠르게 확산됐고 또 몇몇 언론은 이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 가해 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담긴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은 열람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가해 행위 공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실제 심선수 측의 대리인이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점으로 이제 신중한 보도 요청을 좀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 선수 같은 경우 20대 초반인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2차 가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이 피해 과정에 상세하게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문이 그대로 제3자가 확보를 해서 공개하는 일이 벌어진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디스패치의 무책임한 폭로로 이제 심석희 선수가 받은 폭력 피해를 의심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재범 전 코치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심석희 선수의 뭐 인성에 흠집을 내는 뭐 기사를 내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든지 특히 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를 보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원 취지와 다르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혜영 의원이 심석희 선수의 카톡은 별개이고 무차별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 의원은 일부 네티즌들이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진 선수의 피해를 부정하며 선수를 비난하고 있는데 완전 무결한 피해자가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심 선수가 어떤 카톡을 썼더라도 그것이 심 선수가 받은 피해를 해석할 수는 없다. 당연히 조재범 코치의 가해를 정당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심석현 선수와는 사례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지난 2월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을 빚었던 이다영, 이재영 배구 선수. 네. 최근 관련된 보도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지난 2월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서 무기한 출장 정리를 받았고 국내 무대에서 사실상 퇴출된 이다영, 이재영 배구 선수가 이제 그리스 여자 프로 축구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잖아요. 근데 16일 밤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두 자매가 그리스로 출국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긴 했어요. 학교폭력. 근데 이것도 이제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뭐 비밀 결혼, 가정폭력, 외도 등 각종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들어야 되겠다. 뭐 언론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출국 과정에서의 보도가 굉장히 과도했다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은 뭐 두 선수가 뭐 그 출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표정, 행동, 뭐 도착 이후에 뭐 표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것은 당연히 또 이 두 선수에 대한 개인의 공격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 언론사가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한 보도일 뿐 학교 폭력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배구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돼 왔는데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 관심이 있다는 것하고 언론이 네. 보도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책임성 있는 보도 태도가 필요한데 네. 또 그런 거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